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죽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군함 추진체계의 발전입니다. 군함 그리고 선박들은 움직이기 위해선 동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동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동력을 얼마나 더 강한 출력으로 오래 낼 수 있냐, 이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선박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항상 이제 고민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과연 선박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지금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고대시대에도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 동력이 뭐냐? 바이오 추진체계입니다. 이 바이오 추진체계는 밥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름의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이오 추진체계 특징은 밥의 질이 어떻냐에 따라서 추진력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먹여야 돼요. 좋은 거 안 먹이면은 이 바이오 추진체계가 단체로 사람을 찢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농담하라고, 그냥 웃으라고 그냥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기계 부품에서 오는 동력을 어디서부터 정의하냐는 책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외륜선부터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륜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내연기관이 발달하면서 그대로 여기에 엔진을 결합해가지고 엔진의 힘으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 외륜선이라는 게 풍차마냥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얘가 파도나 외륜이 물에 잠기거나 떠오르는 각도가 불규칙했고요. 그리고 특히 파랑이 심하면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투 시에 선측에 돌출된 구조라서 측면에 포탑 설치에 제한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외륜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기동성을 상실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나선식 스크류를 최초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게 1843년이래요. HMS 레틀러가 최초로 나선식 스크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외륜식이에요. 얘가 이제 스크류인데 외륜선하고 줄다리기 하는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3중 팽창 기관을 사용했는데 뜨거운 증기를 실린더 안에 넣어서 피스톤을 회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3중 팽창 증기 기관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뜨거운 증기가 와서 첫 번째 피스톤을 밀고, 그 다음에 얘가 식어서 두 번째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은 증기를 또 세 번째 피스톤에 넣어서 밀고, 그래서 배출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짤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피스톤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유가 굉장히 눈에 보이죠. 왜냐면 얘가 압력이 강하니까 그만큼 피스톤의 부피를 작게 해가지고 강한 힘을 눌러서 얘를 돌릴 수 있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받은 압력보다 조금 더 압력이 작으니까 실린더의 부피를 늘려가지고 약한 힘에도 이게 내려갈 수 있게. 마지막은 더 약해지니까 실린더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거 단점이 하나 있는데 3중 팽창 증기 기관이라서 굉장히 이제 구조가 복잡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 효율이 낮았습니다. 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때려가지고 왕복 운동을 거쳐서 동력으로 전달됐으니까 그만큼 열 손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없었으면요, 타이타닉 같은 상선이 나타나질 않았고요. 그런 타이타닉 같은 상선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의 해상무역은 없었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 비효율적이라 했잖아요. 얘 두 번째 혁명이 나오는데 굳이 요렇게 증기기관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기를 터빈에 때려가지고 곧바로 회전으로 바꾸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증기 추진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인류의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증기 추진은 지금도 써요. 어디서 쓴다? 발전소에서 씁니다. 그만큼 열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증기 추진을 사용하면은. 뜨거운 증기압을 이 블레이드를 때려가지고 동력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핵 추진도 따지고 보면 증기 추진이죠. 맞아요. 굳이 따지면 증기 추진입니다. 뭐 여튼 그래서 과거에 3중 팽창 증기기관이 증기압이 피스톤을 밀어내고 왕복 운동을 해서 동력을 발생한다, 이거였는데 증기 추진기관이 나오면서 증기압으로 바로 터빈의 날개를 때려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이러면서 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발전소에서 쓰는 증기 터빈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이 50%인가 6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여튼 그래요. 이게 최초의 증기 추진 기관입니다. HMS 터비니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 기술 실증기예요. 이 증기 터빈의 장점이 일단 첫 번째로 열 효율이 좋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얘보다 일단 출력이 훨씬 좋아요. 얘보다 더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안 쓸 이유가 없죠. 열 효율도 좋은데 출력도 높아. 우리가 아는 드레드노트에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레드노트 전함이 여러모로 혁명적인 전함인 거예요. 괜히 전함의 시대 구분을
프리 드레드노트, 드레드노트, 슈퍼 드레드노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드레드노트라는 게 단순히 이제 사격 통제 체계를 일원화시켰다, 해군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초로 기어드 터빈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기어드 터빈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증기 터빈이잖아요.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에 증기를 뿌려가지고 터빈이 돌아서 그걸로 출력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 증기로 이 터빈이 빨리 돌잖아. 프로펠러는요 약간 특성이 달라요. 도는데 느리게 돌되 회전할 때 힘이 강해야 돼요. 증기 터빈은 빨리 돌되 힘이 약하고 프로펠러는 느리게 돌 때 힘이 강하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변속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선박에서는 감속기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변속기랑 감속기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선박에서 이걸 감속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기어드 터빈 방식이 이때 최초로 사용되고요. 계속 후수를 하겠지만은 이 기어드 터빈이라는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씁니다. 이게 설명입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도식화한 거예요. 이거 뭐 보일러 하나만 있어서 이 터빈 돌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개의 보일러가 있어요. 여러 개의 보일러가 있고 거기서 끓은 물을 통해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도식화한 게 이거예요. 이 기어드 터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출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선박의 출력을 담당하는 건 물론 발전기와 연결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전기와 연결한 전기를 바탕으로 선내에서 사용했죠. 뭐 그때 당시에 뭐 레이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를 써봤자 얼마나 썼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탄기, 포탑 회전 등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양탄기는 뭐냐? 탄약고에서 탄하고 장약을 넣고 올리는데 이거 뭐 조상님이 올려주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전기 써요. 이런 걸 양탄기라 그래요. 그래서 드레드노트가 나올 당시에 오히려 구축함들보다 전함의 장전이 더 빠른 아이러니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전열 보병 시절에 머스기 소총의 장전 시간보다 포병의 장전 시간이 더 빨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 시절인 거야 이게. 드레드노트라는 배가 괜히 개사기가 아니에요. 당시 기준으로 20노트 엄청 빠릅니다. 함포도 12인치 엄청 강력하죠. 거기다가 장전도 구축함이나 이런 애들보다 빨라. 다만 이 기어드 터빈이 전함에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구축함들보다 전함의 장전이 더 빠른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때 미국은 좀 재밌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직결해서 하는 것보다 전기 모터로 프로펠러 샤프트 돌리면 안 돼? 터보 일렉트릭을 이때부터 생각했어요. 1차 세계대전은 끝난 직후에 이런 거를 생각해냈어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보일러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모터에 공급을 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린다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야 이거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저 새끼들 뭔 저런 뻘짓을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 기술력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기관실 무게 대비 낮은 출력이 문제였어요. 어느 시대나 똑같지만은 선박에서 가장 무거운 건 추진체계고요. 그 추진체계가 가벼우면서 출력이 높게 만들어야 무조건 좋아요. 야마토급 전함 관련해서 사람들이 까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기술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충분한 양의 증기압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보일러의 양을 늘려버렸어요. 여러 개의 보일러를 만들어서 커버한다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일러가 많아진다는 건 추진체계가 무거워지고 부피가 커진다는 의미죠. 밀덕들이 야마토 깔 때 하는 말이 기관실 무게 대비 출력이 낮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연료가 석탄에서 중유로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퀸 엘리자베스급 저담 있잖아요. 그 퀸 엘리자베스급 저담이 석탄을 썼다가 추진체계로 개량을 하면서 중유로 바꿉니다. 자, 석탄에서 중유로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석탄은 고체잖아요. 요만한 이제 공간에 담는다고 해보세요. 이 석탄이 모양과 모양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그만큼은 로스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중유는 담으면 이 부피 다 쓸 수 있잖아. 이 부피가 곧 용량이란 소리가 되잖아요. 하지만 고체는 그게 아니니까 파이프만 연결하면 옮길 수 있는 것도 아주 편리한 점 중 하나기도 하죠. 뭐 여튼 그래서 이제 연료가 석탄에서 중유로 바뀌어요. 과거에는 보일러에 석탄을 넣어가지고 연소를 해가지고 물을 끓였잖아요. 이제는 석탄도 되고 중유도 이제 연소를 시켜가지고 물을 끓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 개를 혼합해서 쓰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중유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기어드 터빈의 단점이 있는데 기어드 터빈 추진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증속이 느리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물의 특성을 좀 알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의 날개를 돌리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당장 연소를 더 많이 시킨다고 해서 물이 더 많이 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증속이 느렸어요. 내가 지금 당장 저속에서 고속으로 변속을 해야 되는데 기어드 터빈은 내가 원하는 그 가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려면 결국 더 많은 증기로 터빈을 때려야 하는데 더 많이 연소를 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증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일러의 부피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뜨거운 증기가 이렇게 연결하는 파이프도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 파이프도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전함 같은 대형함의 경우 보일러가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흐름도를 보면은 전부 다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관실의 부피는 한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보일러와 터빈이 직결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관실 배치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일러에서 증기 압력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터빈을 쏴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얼마나 더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 이게 이 당시 기어드 터빈 기술의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직결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 문제 생기면 기관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보일러를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 보일러가 존재한 이유는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주기 위한 거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보일러를 없애고 터빈 내에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회전력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인이라 그래요. 가스터빈의 등장이에요. 세 번째 혁명인 가스터빈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큰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보일러가 필요가 없어요. 이 보일러랑 터빈이랑 연결된 이 구조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건 석탄인데 이 정도 돼요. 엄청나죠? 이런 애가 선박에서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보통 이제 전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일러가 12개, 15개 막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요게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장점은 더 이상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아서 기관실의 부피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전기 터빈에 비해서 출력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혁명이라고 봐요. 증기 터빈의 즉응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아까도 말했듯이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은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근데 가스터빈은 내연기관이에요. 그냥 연료 더 많이 넣으면 됨. 그럼 즉각적으로 RPM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스터빈은 증기터빈의 즉응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고요. 이제는 증속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가스터빈의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연비가 좀이 아니죠.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증기터빈 대비 부피도 작고 그리고 출력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리고 증속에 필요하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성도 좋은데 연비가 떨어져요. 근데 그 연비가 떨어지는 것도 해결을 하는 게 이렇게 해결해요. 과거에는 디젤 엔진을 감속기에 직결해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소형 함정에만 했거든요. 왜냐면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리기에는 디젤 엔진의 힘이 떨어져서. 그래서 소형 함정에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디젤 엔진 직결해.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을 써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디젤 엔진 RPM 올려. 그럼 디젤 엔진이 당연히 이제 소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돌려가지고 동력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추진을 해서 연비를 살리고 고속이 필요해. 그럼 가스터빈을 가동해가지고 출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스터빈의 낮은 연비 문제하고 디젤 엔진의 기계적 소모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보는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는 디젤 엔진도 직결해서 쓸 수 있고 가스터빈도 직결해서 쓸 수 있어요. 이제는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 이 둘을 얼만큼 잘 결합을 해가지고 그 결합된 거를 프로펠러로 동력을 전달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나와요. 이제는 영어 되게 많은데 어렵지 않아요. 이 CO는 컴바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기호야. D, 디젤 엔진, G, 가스터빈. 자, 그럼 여기 A하고 O는 뭐냐? AND하고 OO입니다. AND, 저속이든 고속이든 같이 출력을 써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다. O와 고속과 저속 둘 중 하나만 동력을 전달한다. 그러면 CODAD는 디젤 엔진 두 개가 같이 힘을 내가지고 프로펠러 하나 돌린다는 거고요. COGOG는
가스터빈이 저속에서 하나만 돌고 고속에서는 더 큰 가스터빈 하나가 얘가 돈다는 소리죠. 얘는 출력이 끊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CODAD 아까 디젤 엔진 같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COGAG는 뭐겠어? 가스터빈 엔진 두 개가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돌아가지고 고속과 저속을 다 커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CODOG, DAG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추진 체계는 CODOG입니다. 저속에선 디젤 엔진만 돌리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만 돌리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군함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추진체계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구조적으로 단순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검증을 받은 추진체계예요. 자, 근데 5계열의 단점이 있어요. 고속과 저속 둘 중 하나가 어쨌든 추진기간이 놀잖아요. 데드웨이트가 돼버린다고 하거든요, 그걸. 고속일 때는 이 디젤 엔진이 놀고 저속일 땐 가스터빈 엔진이 놀잖아. 그러면은 그 노는 무게는 죽은 무게잖아. 저속일 땐 가스터빈이 무게추고 고속일 때는 디젤 엔진이 무게추잖아. 어느 한쪽이 노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CODAG가 나온 겁니다. 가스터빈하고 디젤 엔진 저속이든 고속이든 둘 다 쓰자.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긴 해요. 이거 구조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여기 4개는 되게 단순합니다. 어렵죠? 기어 박스도 되게 많고 클러치도 되게 많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CODAG가 잘 만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건 맞아요. 맞는데 공학적인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만듭니다. 기계적 결함이 발생할 난이도가 굉장히 큽니다. 야, 굳이 디젤 엔진으로 이렇게 엮어서 돌려야 되냐? 이렇게 복잡한 클러치 써야 돼? 전기로 돌리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추진체계가 CODLAG입니다. 코드 레그라고 읽더라고요. 자, 이전까지는 어쨌든 클러치로 다단으로 연결되고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어 쪽에서 동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감안하고 어쨌든 효율적이니까 프로펠러를 돌리는 동력 장치로 썼단 말이야. 그거 계속 그 에너지 손실을 볼 바에는 모터 연결해가지고 전기 모터로 돌리자. 디젤 엔진에서 전기를 뽑아서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자르면 가스터빈으로 출력을 내자. 코드 레그 방식입니다, 이게. 현대 군함에 부합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 군함이 가면 갈수록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씁니다. 거기에 프로펠러로 직결하는 방식은 변속이 되면서 기계적 손실이 여전했습니다. 최근에 프로펠러는 전기 모터로 돌리고 전기를 공급해주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게 과거 터보 일렉트릭 기관의 부활입니다. 100년 전에 나온 이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과거부터 제기된 추진체계와 프로펠러 직결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어요. 요만큼만 이렇게 직결을 하고 나머지 디젤 엔진들은 따로따로 놀아도 된다. 이러면 장점이 이 디젤 엔진 있잖아요. 여기는 디젤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발전기인데 이 발전기들의 위치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전선만 연결돼 있으면 갑판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군함이 피격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과거보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기관실 공간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딱 여기까지예요. 이 코드 레그 어디서 쓰냐? 첫 번째로 대구급 호위함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서도 사용하죠. 지금 배치되고 있는 군함들은 대부분 코드레그 방식을 씁니다. 심지어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형도 코드레그로 알고 있고요. 미래에는 그럼 어떤 추진체계가 나올 것 같냐? 이렇게 클러치 연결해서 가스터빈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고속에서 쓸 필요가 있냐? 그럴 바엔 차라리 가스터빈도 발전용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통합 추진체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예 전선 빼고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기관실의 공간을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부터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관실에 엔진 테트리스 한 다음에 전선 연결해가지고 모터에 연결하면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한두 개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끝.